용혜인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너무 늦게 불러 죄송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저는 기본소득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개혁의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또 어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민주주의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용 의원님 조사를 해봤더니 고참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신다는. 네. 좀 기억나는 사례 있으세요? 누가 어떤 덕담 내는 칭찬을 하셨는지. 다 말씀을 안 드리면 그분들이 또 서운해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본회의에서 첫 발언했을 때가 2020년 여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임대차 3법 처리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뭐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있었지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세종시에 자기 집 있고 강남에서 국회의원 하느라고 임차해서 사시는 분과 실제로 그 당시 은평구에서 임차해서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야기가 실제로 임차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를 똑같이 오마주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님이 이제 저희 의원실로 쿠키 같은 걸 좀 보내주시면서 잘 들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초선에 아주 임기 초에 있었던 일이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그전부터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별로 떨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쩌렁쩌렁 하셔서 누가 용트림하는 용혜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새 근황 여쭙기가 서로 참 민망해요. 어떠십니까, 일정이? 네, 이제 모두가 똑같이 만나면 하는 인사처럼 언제 선고 날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집회에도 당 차원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주말마다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요. 다만 파면 결정이 나는 건 저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택지라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상상해봐도. 네, 우리가 헌재에서 공개 변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저도 영상이 공개되면 그 2시간짜리 영상을 다 천천히 살펴보고 했었는데, 그 공개 변론의 과정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입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증인들로부터 나온 말들이 너무나 명백한 파면의 증거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선택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계시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시는데요. 저도 열심히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상상을 해봐도 이게 기각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도 상황은 이렇고, 그런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스도 점점 4월 18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 저희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이미 겪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될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권한대행이 거의 배째라 수준으로 재판관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선의에 헌재가 그렇게 했으면 이건 당연히 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차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얼마 물지라는 것이 법에 없다고 해서 안 내고 지금 차 안 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2가지가 민주당이 일단 이재명 민주당 추선 의원들이 포함해서 일단 내라는 모두 고발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4월 18일 이후에 퇴임하는 2분의 재판관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 이런 게 나왔는가 하면, 그랬더니 국힘에서는
정부와 함께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을 또 선정하겠다. 거의 맞불 작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18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4.18 이후를 뭐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사실 윤석열 씨가 1호 당원으로 있는 정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당이고 사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반대로 이 내란을 청산하려고 하는 야당을 향해서 오히려 내란 음모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쉬운 반성적 평가, 스스로의 반성적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내란 직후에 윤석열, 한덕수를 탄핵하던 그 시기에 예. 최소한 그 계엄을 논의했다고 하는 그 국무회의에 갔던 국무위원들은 다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켰어야 됐다라고 봐요. 그게 실제로 그러면 탄핵까지 갈 만한 어떤 위법한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개별 장관들에 대한 행위가 있었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일이지만 초반에 이 내란의 진압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또 어떤 기선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마치 저 윤석열 일당, 내란 일당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세력이 동등한 세력인 것처럼 예. 만들어지는 데에 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친위 쿠데타잖아요. 네. 친위 쿠데타면 쿠데타의 우두머리가 잡혀간 다음에도 그 쿠데타에 가담했던 혹은 그 쿠데타 우두머리의 일당들이 다 현직에 남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시기에 이 계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했고 그런 방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내란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좀 반성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사실 그때 얘기 나왔죠. 국방부 차관이 일을 너무 잘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차관 체제로 가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저희 부처 출입해본 기자들은 알거든요. 차관들이요.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들, 장관들은 내리 꽂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은 차관들이 잘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기억도 제가 좀 납니다.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경호처에 대한 저희 구속영장 계속 거절됐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경호처야말로 사실은 정말. 이번 내란의 핵심 어떤 부처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핵심 세력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호처 일반 직원들이 경호차장과 본부장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게 말씀대로 이게 언론의 자유가 대등한 관계로 들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한 사람이 또 한 명 얘기하면서 실제 기성 언론들은 더 많은 스피커를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헌재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의원님 담벼락에 어제 그저껜가에 글을 좀 봤는데 헌재에게 조속한 선고일을 기정하라는 정하라는 선포하라는 얘기를 좀 읽었는데 지금 헌재를 응원했던 국민 목소리가 사실은 이제는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좀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의원님 모시기 전에 설문을 하나를 간단히 올렸더니 일단 3일 이후에 시작된 불법 계엄 사태가 3개월 넘어가고 있다. 이 계엄 내란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누구를 생각하냐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재판관을 선임하지 않는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 답변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79%가 헌재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헌재가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쟁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한 쟁점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전노 재판이라고 하는 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내란에 대한 구성 요건과 기준들이 다 판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은 크게 고민할 여지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쟁점이 많지만 복잡하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처음에 한 1주 정도 지체됐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뭐 좀 꼼꼼하게 보느라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좀 예측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뭐 하나하나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 와중에 윤석열 피청구인의 어떤 시간 끌기 전략이 혹은 하나하나 사사건건 트집잡기 전략이 잘 들어맞으면서 석방까지 되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헌법과 법률 이전에 존재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권자의 의지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그 내란의 수괴를 군 통수권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내용들까지도 우리의 주권자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로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랑 기본소득당 어떤 지금 이후에 좀 전략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야당들은 이제 야5당 원탁회의라고 하는 공동 대응의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이 테이블을 통해서 오늘 헌재합 철야 농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야5당 원탁회의의 어떤 서로 간의 신뢰와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의지는 국민들께서 신뢰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가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어떤 각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켰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정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써야 국회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법을 지키면서 싸우기 위해서 너무나 오히려 힘든데, 자, 한덕수 총리에게 일단 시간을 줬지요. 그 시간이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다시. 뭐 민주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행위는 위헌이지만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충분한 어떤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것도 참 웃기지만 예. 그렇죠.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벌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지난 지도 수십일이 지났고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에 복귀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국민의 녹을 받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난 쿠데타를 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고 그 계엄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또 계엄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거나 가담한 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불가피해 보이고요. 자, 문영배 이미선 후임의 이 임기가 끝나도 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선임 될 때까지 그 법안 마련도 지금 되는 거죠. 그 법안이 어제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전체 회의는 이제 열리지 않을 이번 예. 본회의 전에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이 법안이 뭐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묘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제 이 개정안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완벽한 묘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동의해야 되는 네, 거부권을 행사할 행사할 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을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자꾸 책임을 물리잖아요. 예. 국정 운영 정상화를 하고 싶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죠. 네. 그렇죠. 아, 참. 할 수 있는 수단은 방법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막상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고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서 고소고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고소고발을 하고 또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많은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 높이는 것까지 좀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벌써 몇 주째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국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또 지치지 않고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그 뒤에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머리로 늘 생각하잖아요. 내 뒤엔 국민들이 있다. 특히 저는 이제 소수정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 때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늘 그걸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활동을 했거든요. 내가 의석수는 작지만 내 뒤에는 늘 국민들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걸 정말 눈으로 확인한 날이 지난 12월 3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디 계셨어요? 12월 3일.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던 순간에 이제 주차장에서 아기 봐주러 오셨던 친정엄마 배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내드리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계엄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다시 와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아기를 이제 맡기고 제가 이제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계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설퍼라고 당시에는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조사를 하다 보면 어설프다기보다는 굉장히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많은 걸 준비했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계엄을 우리가 결국에 해제할 수 있었던 건 군인들이 좀 항명과 복종 사이에서 애매하게 행동했던 그 망설임들이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 계엄이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계엄령을 내리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시켰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로 모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위치 추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로 모이는 국회의원들만 잡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위치 추적까지 시켜서 방첩사가 대기를 하고 있고 경찰과 국정원에게 위치 추적을 시킨 건 다 도망갈 거니까 그 밤 사이에 사람들 별로 없는 밤 사이에 주요 인물들 먼저 잡아들이고 그러면 국회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랐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도 언론들도 도망가지 않고 다 국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그날 밤에 목숨을 비쳤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뒤에 이제 100여일 지나가는 동안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국회가 왜 이렇게 잘 못하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에도 잘 못 가고 이렇게 일상이라는 것이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또 다른 힘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개막사,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라고 줄여서 개막사 하는데 실제 그날 밤에 그 국회 여의도에 모인 분들이 개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원님처럼 이렇게 위치 추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그렇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거로 생각했으니까 위치 추적을 시켰지. 그렇게라도 잡아오는 거야. 근데 잡을 사람이 한 곳에 다 모였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데려가면 되는데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국회가 국민에게 목격하는 빚을 졌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목숨을 비쳤습니다. 목숨을 비쳤다. 또 이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아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집회 가면 사진도 보고 현장도 네. 봤는데 우리 꼬맹이 몇 살이에요? 지금 5살이고요. 이제 곧 만 4세가 다음 달이면 이제 만 4세가 됩니다. 그냥 평온한 시절이면 어린이집 갔거나 할머니랑 놀아야 되는데 아이가 뭐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 한참 많을 때잖아요. 집회에 나가서요. 예. 이제 그날 개엄 밤에 제가 이제 친정 엄마 차에 이제 애를 급하게 막 태워서 보냈잖아요. 근데 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원래는 할머니 집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면 유튜브를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가라고 인사하는데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손잡아주세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그리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엄마 그때 왜 나를 할머니 집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아직 이제 뭐 대통령과 계엄과 이런 걸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좀 파괴하고 엄마랑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엄마가 출동했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출동해야 돼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혀요. 그 아이를 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이면 그죠? 저는 그래서 계몽령이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밤에 우는 애를 떼놓고 저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랬을 거고 그날 국회로 모인 많은 시민들이 그랬을 텐데 아이를 떼어 보내면서 내가 저 아이를 못해도 일주일, 어쩌면 몇 달, 어쩌면 영원히 못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떼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을 어떤 계몽령이었다, 경고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날 밤에 그 국회로 모인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회에 모였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꼬맹이 집회에 데리고 나오는 용해인 의원, 엄마 용해인 의원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아이랑 같이 있어주는 게 아이한테 불안감을 가장 덜 미치는 뭐 봐줄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정엄마는 죄인이니까. 근데 아이는 진짜 와서 괜찮아요? 정서적으로 막 집회에 와서요? 네. 집회에 사실 제가 매주 같이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육아 대란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육아 대란 친정엄마도 볼 수가 없고 남편도 아이를 볼 수가 없고 저도 이제 집회에 나가야 할 때 이럴 때 한 2번 정도 데리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그 집회 현장이 이렇게 아이한테 뭐 크게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원래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들도 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되게 의젓하게 잘 앉아서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같은 어린이집에 다른 친구가 거기도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회에 나간 적이 있나 봐요. 금요일에 이제 헤어지는데
자기 내일 파면을 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모도 내일 거기 가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런 인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빨리 파면이 돼서 이 어린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스팔트 거리 위에서 매연 맞고 먼지 맞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봄날이 열렸으면 좋겠다. 사실 봄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렇지 않아서 좀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파면 얼른 돼서요. 되는 날은 좀 풍선도 들고 유모차와 아이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면 좋겠네요. 축제가. 응원봉도 달라진 문화지만 많은 생각이 정말 오가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날도 또 아주 괴팍하게 추웠다 풀렸다 맞습니다. 막 어느 날은 더웠다가 예. 어느 날은 또 추웠다가. 그러니까 참 저 굉장히 혼자 울컥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도 그쵸. 저 12월 3일 그날 밤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랑 단전 단수가 될 때 비상 전력이 돌아가느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하고 통신도 끊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진짜 좀 이렇게 엄마로서 되게 어떤 죄를 짓는 마음과 아이를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